차가운 영안실 형광등 아래 흰 천으로 덮인 시신 하나. 이지혁은 비틀거리며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흰 천을 걷어내는 순간 평온한 얼굴로 누워있는 엄마 김다정. 그 손을 잡았을 때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뛰어왔어. 눈 좀 떠봐요, 엄마. 엄마. 옆에서 아버지 이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흰 천을 힘주어 붙잡았습니다. 33년을 같이 산 아내가 지금은 흰 천 아래 잠자듯 누워 있었습니다. 한 번도 크게 싸워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밥상 앞에서 먼저 먹지 않고 가족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나 두고 어디 가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 아버지. 평소에 절대 약한 모습을 안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혁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그 자리에서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문 근처에 서 있던 동생 이지환과 여동생 이수빈은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벽에 기댄 채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주저앉아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안 돼. 나 아직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엄마 생일에 드리려고 사둔 옷도 있단 말이야. 엄마. 좋은 사람도 생겨서 이번 주말에 인사드려야 하는데. 영안실에는 엄마 여보야, 어머니라는 단어만 공중에서 떠돌다가 벽에 부딪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시간이 가는 것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응급실 쪽에서 의사가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만요. 사고 당시 같이 탑승하고 계셨던 어르신분 계시죠? 이상철이 눈가를 훔치다 말고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요. 네, 연세 많으신 할머님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다행히 고비는 한 번 넘기셨습니다. 갈비뼈 골절이랑 내부 출혈이 좀 있었는데요. 수술 잘 마치고 현재는 상태 안정돼 있습니다. 의식만 아직 없으신 상태고요. 수빈이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사시는 거예요? 네. 물론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선 생명에는 큰 지장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정말인 줄 알면서도 이상철은 똑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는 사는 거죠? 의사가 조심스레 말을 맺고 나가자 지혁은 그제야 엄마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라도 버티고 계신 거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상철은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행은 무슨, 다정인 보내고 어머니까지 잃을 뻔한 것도 모자라 이렇게 누워 계시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장례식장은 믿기 힘들 만큼 빨리 준비되었습니다. 병원 옆 장례식장 한켠에 김다정 세 글자가 박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사진 속 김다정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지혁이 겨우겨우 시간 내서 가족 여행 한번 떠났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이상철은 조문객이 들어오든 말든 향냄새가 진해지든 말든 계속 영정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물이라도 좀 드세요. 물이 안 넘어간다. 물도. 수빈은 조용히 뒤에서 아버지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쓰러지시면 안 돼. 아빠가 쓰러지면 우리는 어떡해. 엄마도 그건 싫어할 거야. 엄마가 아빠까지 데려가고 싶어 하겠어? 조문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검은 상복을 맞춰 입은 정순이와 지은호, 그리고 지강호였습니다. 정순이는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정씨가 먼저 가네. 먼저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먼저 가네. 정순이에게 김다정은 엄마이자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다고 투덜대면 김다정이 와서 설거지도 도와주며 그렇게 서로 한 살 한 살 버텨준 사이였습니다. 상철씨, 정 여사님, 우리 집이 결국 이렇게 되네요. 무슨 말을 해요? 이 나이에 서로 이러고 앉아있는 것도 서글픈데. 정순이가 김다정 영정 앞에서 향을 올리고 두 손을 꼭 모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정씨, 나보다 먼저 가면 억울하지 않아? 나도 아직 자식 걱정에 숨이 막히는데 그 착한 애들 두고 어떻게 이렇게 먼저 가? 그 옆에서 지은호는 지역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선배,
지역은 상주라서 감정을 다 드러내고 싶어도 자꾸 참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지은호 얼굴을 보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며칠 전만 해도 내 수술 앞두고 내가 밤새 병원 복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상주석에 앉았네. 선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은 후회만 돼. 엄마한테 더 따뜻하게 해줄걸. 퇴근 늦는다고 짜증내지 말걸. 집에 올 때 뭐라도 하나씩 들고 올걸. 지은호는 자기 가슴도 아픈데 그 말이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선배 어머님이 늘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이 바쁜데 밥만 잘 먹고 다니면 됐다고. 선배가 후회할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효도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뭐 거창한 걸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누운 얼굴 앞에 서보니까 그냥 전화 한 번 더 받는 거. 같이 밥 한 끼 더 먹는 거. 그게 다였던 것 같더라. 그 말은 듣는 순간 정순이 가슴에도 콕 박혔습니다. 자기 딸 지은호랑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래. 우리 애들도 나중에 이러고 후회하면 어떡하나. 살아있을 때 덜 짜증내고 덜 투정 부릴걸. 조문객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 뒤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박진석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애 엄마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같이 회사 다닐 때 나도 몇 번 뵀는데 늘 도시락 싸들고 와서 우리 남편 힘들까봐 웃던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들으면서 차마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먼 길을. 무슨 말이요? 우리 성재 엄마도 안 계시는데 다정씨 같은 사람이 아들들 키워준 게 고마운 거지. 박성재는 뒤에서 조용히 조이금을 내밀었습니다. 지혁아. 성재야. 지혁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 내 친구 어머니가 내 밥도 챙겨주고 옛날에 성재 코 흘릴 때 닦아주던 분 아니냐고. 반드시 가야 한다고. 고맙다.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은 조용한데 각자의 마음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잠깐 빈소 바깥 복도에 나온 지역은 물을 한 잔 마시고 혼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선배. 아직 안 갔어? 은호야, 아직 안 갔어? 네. 오늘만큼은 그냥 좀 더 있고 싶어서요. 선배 어머님이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거든요. 지은호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카페 인테리어 잡고 밤샜을 때 있죠? 선배 어머님이 도시락 싸들고 오셔서 우리 지역이 옆에 있는 애가 너냐 하면서 반찬 얹어주시던 거. 아직도 생각나요. 그땐 엄마가 그랬지. 너는 언제까지 친구들이랑만 밤새고 다닐 거냐. 여자친구라도 데리고 와라. 지역이 그 말을 하다가 스스로 웃음을 한번 터뜨렸다가 그 웃음이 금방 울음으로 달라붙었습니다. 은호야. 나 맨날 결혼 안 하겠다. 혼자 살겠다 입으로만 떠들고 살았는데 오늘 빈소에서 계속 그런 생각만 나더라. 엄마 살아있을 때 누군가 데려와서 엄마 옆에 앉혀놓고 밥이라도 같이 먹게 했으면 좋았겠다고. 지은호는 그 말이 자기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마음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선배. 어머님은 아마 지금도 천국 어딘가에서 우리 지역이 혼자서도 잘 산다 그러고 계실 거예요. 선배 잘못으로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후회는 남는다. 효도라는 게 비싼 선물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 장례 이틀째가 되던 날 빈소 한켠으로 경찰 두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지혁 씨 되시나요? 지혁은 상복깃을 한번 정리하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접니다. 어머님 교통사고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형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상황이 좀 그럴 수 있어서 혹시 잠깐만 바깥에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상철과 눈을 마주친 지혁은 아버지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걸 확인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형사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 상황이 단순한 신호 위반이나 졸음운전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서요.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사고 몇 분 전부터 한 차량이 계속 뒤에서 따라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뒤에서요? 네. 택시를 쭉 뒤따라오다가
교차로 근처에서 속도를 확 높이더니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으로 들이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도 많이 나왔고요. 일단 음주운전 뺑소니는 확실합니다. 말은 똑바로 들리는데 지영 머릿속에서는 뒤에서 따라왔다는 말만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택시를 쫓아온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술은 더 받아봐야 하지만요. 용의자는 이미 검거됐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족분께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용의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현재 직장은 없는 상태고요.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심부름하는 사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누군가에게 부탁받고 움직였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어서 배우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배우요? 형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라도 앞으로 지금 사고와 관련해서 이상한 연락을 받으시거나 누가 접촉을 시도한다거나 하면 무조건 저희 쪽으로 알려주십시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상철은 말 그대로 사람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다정씨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애들 참 잘 키우셨는데요. 하면서 칭찬을 쏟아낼수록 그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사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조옥래가 드디어 눈을 떴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여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 좀 다녀와라. 할머니가 깨어나셨대. 수빈이 울먹이는 얼굴로 말하자 지역은 상복 위에 겉옷만 걸치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각종 기계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옥래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나야. 상철이. 조옥래가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헤매다가 아들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상철아.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요, 어머니.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 나셔서요. 그래. 같이 타고 있던 다정인? 그 한마디에 이상철의 목이 다시 잠겼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을수록 조옥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다정이. 며느리는 어디 있냐고. 나랑 같이 택시 타고 옷 사러 가자고 했는데. 지역이 대신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역이냐? 엄마는 지금 옆에 없어요. 그 한 문장만으로도 조옥래는 모든 걸 알아버린 것처럼 입술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설마 다정이가. 눈물이 먼저 흐르고 이어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쇼핑 가자고 안 했으면, 택시 타자고 안 했으면, 다정이가 왜 거기서. 조옥래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통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꼭 붙잡았지만 조옥래의 입에서는 계속 다정아 라는 이름만 흘러나왔습니다. 이상철은 자신보다 더 처절하게 우는 노인을 보면서 죄책감이 한 번 더 심장을 파고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정인, 내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당신이 아니라. 발인이 끝난 날 밤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만 열면 김다정의 손길이 남아있는 집안이 펼쳐질 테니까요. 언제나처럼 웃으며 가족들을 반겨줄 김다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자. 지역이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김다정이 아침마다 챙겨두던 슬리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장 옆에는 조옥래가 쓰던 지팡이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소파 한켠에 개어져 있는 카디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컵받침, 냉장고 옆에 붙어있던 메모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단순한 글씨였는데 이 글씨 하나가 온 집안을 쥐고 있던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그걸 보는 순간 바로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거 어제도 봤는데. 엄마가 쓴 거잖아, 이거.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화는 불이 꺼진 부엌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 끝낸 그릇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고
김치통이 잘 정리된 채로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집 구석구석에 다 있네. 지환이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이상철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자 김다정이 즐겨 입던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늘색 블라우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결혼기념일이라고 이상철이 억지로 돈 모아서 백화점에서 사준 옷이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을 지켜준다고 결혼식장에서도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보내는구나. 미안해, 여보. 그 울음소리가 문을 닫았는데도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지혁은 방 앞에서 문고리를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등을 두드려야 하는지 그냥 혼자 울게 놔둬야 하는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베란다에 혼자 서 있던 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이지혁 씨 용의자 신원 확인과 검거가 완료됐습니다. 담당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요? 네. 어젯밤에 잡았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요. 유족분께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내일 한번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해야 할 부분이요? 네. 용의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중에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혁은 한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특이한 것이 뭘까? 보험 서류 같은 건가? 신분증인가?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만약 엄마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게 애초에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 생각은 밤바람보다 더 차갑게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양복 위에 검은 코트를 걸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문객이 조금 뜸해지는 시간대를 골라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온 거였습니다. 조사실 옆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자 담당 형사가 투명 비닐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용의자 가방에서 나온 겁니다. 비닐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한 장 한 장 꺼내서 봤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웃고 있는 젊은 남녀, 골목길을 나란히 걷는 모습, 병원 앞에서 서로를 기다리는 장면. 처음엔 요즘 커플 사진인가 보다 싶었는데 몇 장 넘기다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속 남자의 옆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어깨,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입꼬리. 이거 우리 동생인데요. 이지혁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지환 씨 맞습니까? 네. 이지환 제 남동생입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박영나 씨 같고요. 박성재 친구 동생. 형사는 미리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용의자 진술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이 두 사람을 한동안 미행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장소, 같이 가는 동선,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요. 누군가라니요. 누가 이런 걸 시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용의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요. 다만 딸 걱정하는 엄마라는 표현을 썼고 재단이니 후원금이니 하는 단어들이 나와서 저희가 몇 군데를 더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단, 후원, 딸을 걱정하는 엄마. 그 단어들은 이지혁 머릿속에서 곧장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성희. 그 이름을 바로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추측이니까요. 하지만 심장은 그 이름을 먼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분이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거나 원치 않는 관계에 휘말렸다거나 하는 건 들으신 바 없습니까? 글쎄요. 우리 집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동생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제대로 들어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차분히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사진은 사본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혁은 사진 뭉치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모르는 듯 웃고 있는 동생 얼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 죽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같은 시각 박진석의 집. 넓은 거실 한복판에서 고성희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어제 저녁 뉴스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용의자 최모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의 만취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화면에서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비록 얼굴은 안 나왔지만 어깨 라인과 걸음걸이, 허리 굽힌 각도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 사람. 맞아, 그 사람이다. 영나와 이지환을 미행하라고 시켰던 남자. 재단 행사장 근처 골목길에서 사진 잘 찍어야 한다고 웃던 남자. 경찰은 용의자가 사고 전 특정 차량을 한동안 뒤따른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의 배후 관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후 관계. 그 말이 나오자 고성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배후를 캐겠다고. 그럼 나까지. 침을 꿀꺽 삼키고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뉴스 봤어요? 네, 이사장님. 대충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그 사람 입 다물라고 했잖아요. 돈도 넉넉히 쥐어줬잖아요. 근데 왜 저런 꼴이야? 이사장님,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지금은 본인 살기 바빠서 어떻게든 형량 줄이려고 주변을 끌어들이려 할 겁니다. 안 돼. 나까지 끌어들이면 안 돼. 나는 그냥 딸 걱정하는 엄마였다고요. 노란하는 남자랑 어울리는 거 보기 싫어서 그냥 지켜보라고만 했지 술 마시고 운전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애초에 그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았으면 그 시간, 그 자리, 그 택시는 그 차와 마주치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뾰족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괜한 말로 문제 키우지 마시고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술김에라도 내 이름을 불러버리면 재단 이사장이 시켰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쪽 변호인하고도 조율 중입니다. 입단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신 이쪽에서도 그만한 보장을 해줘야겠죠. 돈이라면 얼마든지 그 사람 가족들 평생 먹고 살 돈이라도 주라고 해요. 근데 대신 입만은 다물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걸 버렸는지 아세요? 고성의 눈에 잠깐 굳센 빛이 스쳤다가 곧장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 경찰서에서 사진을 받아온 이지혁은 곧장 집으로 돌아와 동생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환아, 잠깐만 좀 나오자. 문이 열리자 이지환은 형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장례 내내 굳게 참고 있던 표정이 더 단단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형, 경찰서 다녀온 거야? 응. 엄마 사고 낸 놈 잡혔다고 해서. 그래서 뭐래? 그 얘기 전에 이것 좀 먼저 보자. 이지혁은 사진 몇 장을 탁자 위에 조용히 펼쳐놓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사진인지 잘 몰랐던 이지환은 두 장째 넘어가다가 딱 굳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웃고 있는 자기 얼굴, 병원 복도에서 박영나와 나란히 서 있는 뒷모습, 주차장 앞에서 둘이 장난치는 장면. 이게 뭐야? 엄마 사고 낸 놈 가방에서 나온 사진이다. 경찰 말로는 누군가한테 돈 받고 특정 인물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찍은 거래. 이지혁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담는 톤이었습니다. 동생이랑 저 여자 너희 둘 말이다. 이지환은 손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 올리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대? 그걸 아직 안 밝히고 있다. 근데 동생인 내가 보기엔 너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먼저다. 이지혁은 사진 사이에서 한 장을 뽑아 들어 보였습니다. 병원 주차장 근처에서 영나가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사진이었습니다. 얘 박영나 맞지? 응. 성재 동생, 그 집 딸. 재단 이사장님 딸. 그치? 이지환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그냥 좋아하고 있었어. 그냥 좋아한다? 형, 나도 알아. 그 집이랑 우리 집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그래도 사람 마음이 이게 말린다고 안 가는 게 아니더라. 이지환은 웃으려다가 웃음이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처음엔 그냥 운전기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영나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 같이 밥 한번 먹자고. 애처럼 좋아하는 티 내더라. 그래서 둘이 몰래 만났고 그걸 누군가 알고 미행꾼을 붙인 거다. 아마도. 이지환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 설마 우리 엄마 사고 내가 그날 영나 씨랑 약속만 안 잡았어도. 야.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 소리 입 밖으로 내지 마. 엄마 사고를 내 탓이라고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린 다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형, 내 탓이면 술 처먹고 운전대 잡은 그 인간은 뭐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중앙선 넘은 놈은 뭐냐? 그리고 그 놈한테 돈 주고 시킨 사람은 또 뭐고? 이지혁 눈빛은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했습니다. 책임질 사람 따로 있다. 넌 그런 식으로 도망치지 마. 그때였습니다. 이지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영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동시에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벨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받아.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피하면 더 꼬인다. 뭐라도 들을 건 들어야지. 이지환은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나 씨. 지환 씨. 괜찮아?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영나 쪽 목소리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지환이 사고 날 뻔했던 순간, 그리고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날을 한꺼번에 떠올리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할 말이 많아. 근데 지금은 통화 내용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손짓으로 일단 끊지 말고 시간을 벌어라라는 뜻을 보냈고 이지환은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고성이는 또 다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의자 쪽이 아니라 재단 비서 라인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아침에 형사 한 분이 재단으로 들르셨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그날 사고 난 택시에서 병원으로 향하던 노선이 우리 재단 건물 근처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건물 CCTV 협조 가능한지 물어보고 갔습니다. 당연히 협조해야지. 우리가 뭐 숨길 게 있다고 그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CCTV. 건물 앞. 혹시 그날 영나랑 지환이 같이 있는 장면이라도 찍혀 있으면 그 한 장면이 그대로 경찰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순간 이 미행 사건과 김다정 사고 그리고 재단 이름이 한 줄로 엮이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서님, 어쨌든 경찰이랑 마찰은 만들지 말고요. 자료 협조는 하되 굳이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진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화를 끊고 고성이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버린 죄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이제는 또 누구 엄마를 길에서 보내게 생겼네. 스스로 중얼거린 말이 자기 귀에도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각 집마다 켜진 불의 색이 달라 보였습니다. 정순의 집에서는 지은호를 위한 죽이 또 한 냄비 끓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국을 저으면서 TV 뉴스 자막을 힐끗 봤다가 그냥 꺼버렸습니다. 사고. 이 나이에 사고 소식만 봐도 숨이 막히네. 지은호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 속 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배, 장례 잘 마무리했어? 밥은 먹고 다니고. 이지혁이 보낸 그 한 줄이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선배는 엄마 잃었고 나는 생모 문제로 겨우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세상에 쉬운 집안이 한 군데도 없네. 지강 오는 방에서 구겨진 이력서 위에 연필을 올려놓고 한참을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되나? 누나처럼 선배처럼.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되지? 박성재는 집 서재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집에 이런 일이 닥친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혁아,
내 엄마처럼 살아온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갈 팔자는 아니었는데. 책상 위에는 성재 핸드폰이 조용히 뒤집혀 있고 그 옆에서 수신 이수빈이라는 메시지가 아직도 읽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 집 거실 한가운데에는 김다정 영정 사진 앞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지혁은 무릎 꿇은 자세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장남답게 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장남이라서 너무 무섭네요. 엄마 죽음이 진짜 하늘이 데려간 건지 누가 밀어 떨어뜨린 건지 끝까지 확인해 보려면 남은 사람으로서 또 얼마나 버텨야 할지. 천천히 눈을 뜨니 영정 속 김다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지혁이 잘할 거야라고 말해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도리어 진실을 피하지 말라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이지혁 핸드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사입니다. 용의자 진술 중에 재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은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이쪽도 조금씩 방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혹시라도 재단 쪽에서 이상한 제안 들어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이지혁은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재단. 그 단어는 이제 단순한 후원기관이 아니라 엄마 죽음 뒤에 그림자처럼 드리운 이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지환 방에서는 아직 끊지 못한 통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환 씨, 나 무서워. 엄마가 요즘 자꾸 이상하게 굴어. 나보고도 너 그 남자랑 엮이면 너만 다치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러고. 영나의 말이 따라온 차가 누구였는지, 엄마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힌트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환은 방 한가운데 서서 형방 쪽을 한 번, 핸드폰 화면을 한 번, 사진 뭉치가 있는 책상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영나 씨. 응. 우리 솔직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당신 엄마가 나랑 우리 가족한테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은 두 집안의 갈등이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려는 띠를 끊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집 천장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여보야 나도 곧 따라가고 싶다고 중얼거리면서도 남은 자식들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따라가지 못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요. 정순이는 딸가는 안 준다. 내 딸 몸에 칼 대는 일은 이제 그만 끝내달라고 빌고 있었고요. 고성이는 이번 한 번만 넘기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살겠다는 본인도 믿지 않는 약속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고요. 지은호는 선배가 너무 무너지지 않게 내가 옆에서 버팀목이라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른 흉내만 내는 아들 말고 진짜 어른으로 살아볼게요. 엄마 보내준 대가로 이 집 지키고 진실도 끝까지 잡고 늘어질게요. 그 약속이 그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김다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 집안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엉켜있던 수많은 비밀과 욕심의 실타래 중 가장 먼저 끊어진 한 줄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실타래를 끝까지 잡고 끌어당기는 역할이 이제부터는 남겨진 사람들, 특히 장남 이지혁의 몫이 되어버렸다는 것뿐이었습니다.